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검찰에서요,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저희가 받아내는 경우들도 있긴 하는데 죄가 안 됨 처분까지 나온 경우에 있어서 주제는 끝났다. 이제 법으로 말한다. 오늘도 공정하고 깊이 있는 법률적 지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이승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송하윤 씨 학폭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들어본 사안이 있으실까요? 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학폭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관련 기사들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약 2년 전부터 한 제보자가 사건 반장을 통해서 폭로를 하면서 연예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송하윤 씨의 경우에는 학폭이 전혀 아니다,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유포 혐의로 해당 제보자를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최근 이 관련 내용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무혐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보자 자체가 미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굳이 이제 송하윤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본인의 체류 비용을 다 내더라도 한국에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가 올해 2월 달에 나왔습니다. 일단 이 고소장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윤 씨 측의 주장은 이거예요. 제보자가 네이트판 입장문과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강제 전학을 갔다, 놀이터로 불러내서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고요. 특히나 본인의 강제 전학 역시 학폭 징계가 아니라 원활한 연예인 활동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전학이었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씨 측에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동창생들과 목격자들의 일관된 주장을 확보했다. 송하윤이 다녔던 학교는 학폭 예방 시범학교로서 동일 학군 내 전학은 강제 전학 조치 이외에 설명이 불가능한 교육계 상식밖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 전학이 동일 학군 내에서 2회 이상 좀 전학이 불가한 내용들이 있나요? 아니요, 딱 정해진 건 아닌데요. 사실은 고등학생 때 이런 전학이 흔한 일은 아니니까 강제 전학으로 의심이 간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건 관련 기록이 있을 테니까 사실 기록들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송하윤 씨 반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좀 억울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일단 제보자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언급했던 8월달, 9월달에는 내가 해당 학교에 재학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와 마주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즉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더욱이 이 여성이 남성을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리는 게 사실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물론 1학년 차이라는 선후배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가 당시 송하윤 씨는 일진남과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송하윤 씨는 일진남과 교제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사귀었는지 사귀지 않았는지는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허위 사실을 통해서 업무 방해를 했다. 당시에 송하윤 씨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드라마 캐스팅 및 CF 계약, 촬영분 방영 연기, 시상식 수상 취소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업무 방해 혐의로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협박까지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송하윤 씨의 법률 대리인이 그 A씨로부터 메일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A씨가 추가 법적 대응 시 커리어에 타격이 갈 것이다,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폭로를 이어가겠다라는 취지의 초안을 보냈다. 이거 자체가 협박 아니냐. 그래서 총 3가지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결과 자체가 저희가 좀 내용들을 좀 확보했는데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유포 혐의에 대해서 나온 것 같거든요. 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무혐의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죄가 되지 않은 무혐의 처분이 있고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받게 되시는 무혐의는 증거불충분 무혐의예요. 왜냐하면 보통 고소하는 내용 자체는 범죄가 보통 이제 성립하는 걸 고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는 없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죄가 있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증거들이 아직 모자라다. 보통 이런 처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무혐의입니다. 죄가 안 된 무혐의는 이것과는 조금 결이 틀린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아예
이러한 내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더라. 이러면 이제 그거는 아예 정통망법상의 구성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정통망법상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죄가 안 되는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원래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다가도 수사관이 수사를 하면서 사실적시로 혐의를 변경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에 당했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예 죄가 없음이 나왔네요. 이거는 수사 기록을 보고 관련 기록을 봐야지 정확하긴 하겠지만 뭐 높은 확률로는 이제 허위 사실 자체가 아니다라는 아마 수사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소장 내용을 보면 송하윤 씨 측은 2004년 8월 9월에는 이미 전학을 가고 없었기 때문에 폭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시점을 좀 강조를 했어요. 최초 제보자가 폭로 글을 올렸을 내용, 그 내용이 좀 잘못됐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죄가 인정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관련해가지고 보통 이제 고소할 때요, 뭐 무고든 아니면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도 해당 시기가 정확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들이라는 거는 시기나 아니면 뭐 장소를 완전히 특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시기에 그 학교에 재학했느냐도 되게 중요한 요소겠지만 그것보다는 뭐 폭행이 있었냐 여부, 그걸 아마 수사기관은 중점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보자는 날짜 공범보다 폭로자, 그러니까 제보자 측에서 동창들과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도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느냐, 공익성이 있느냐잖아요. 근데 사실 이 폭로로 인해서 송하윤 씨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뭐 배경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 정통망법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일단은 일반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는 다르게요. 요거는 구성요건 자체가 허위의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정통망에 이제 글을 올리게 되거나 보도가 있게 되니까요. 당연히 공연성도 있게 되고요. 또 사람의 당연히 명예가 훼손되니까 피해자가 아마 화를 내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명예훼손까지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건 보통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고요. 이에 반대되는 조각 사유인 공익성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허위 사실인 경우는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성하고 허위 사실이냐 여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사 결과 사실 적시 관련해 가지고 아마 진실된 사실이라고 수사기관이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 적어도 이제 고소한 사람은 진실된 사실이라고 믿을만 했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인정이 안 된다. 즉 이게 만약에 진짜 허위 사실이었다면 처벌받거나 혹시 혐의가 인정됐을 텐데 안 됐다는 걸 봤을 때 변호사님 말대로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 혹은 적어도 그게 사실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전학을 두고 서로의 의견이 엇갈려요. 사실 송하윤 씨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동일 학군 내에 2회 전학을 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송하윤 씨 측에서는 그 전학을 두고 자발적으로 간 거다. 당시 연예인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연애 활동을 위해서 전학을 간 것이지 강제 전학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그 A씨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동일 학군 내에서 2회 전학이 가능하냐? 이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도 고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혐의였죠. 그렇다면 이 비공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A씨가 관련 사안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 수차례에 걸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어요. 근데 학교 측에서는 개인정보란 이유로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본인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일까요? 이 강제전학 학폭 처분 관련해가지고는 강제전학의 처분의 피해자가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이건 송하윤 씨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알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송하윤 씨는 강력하게 이 혐의 관련해가지고는 뭐 주장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아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제보자 A씨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송하윤 씨가 너무나도 억울하다면 700원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제3자가 뗄 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스스로 관련 서류를 떼서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하면은 입증이 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서로의 공방이 있었고, 다만 이번에 지금 비공개에서 볼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 말들이 나왔는데, 최초 요청했던 자료들은 학폭징계위원회 회의록, 학교 교육장 결재 문서 또는 강제 전학 행정처분 관련 문서, 전학 조치 사유가 기재된 진학 승인 문서, 징계 기록 보존 여부 확인서, 전출 사유가 포함된 NEIS 전산 로그, 이런 내용들을 진짜 이 폭로자, 제보자분도 보통이 아니에요. 모두 다 요청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개인정보란 이유로 반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 본인이 조사를 받으러 왔고 결국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쟁점이 하나가, 사실 A씨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국적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웬만하면 좀 잘 합의로 넘어가자, 이렇게 메일도 보내고 초안도 보내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송하윤 측 법률 대리인 측에서 지명수배, 수사중지 상태였는데 지명수배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좀 화가 나서 내가 한국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진행이 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고의로 회피한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인정했다는 의미일까요? 협박으로 아마 고소를 했을 텐데요. 그런 이메일 관련해 가지고요. 아마 협박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이메일 내용이나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서로 간에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데 더 이상 분쟁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의 통지 내지는 뭐 얘기이지, 이걸로 뭔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조금은 안타까운 점은 송하윤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의 사실은 이 법률 대응이 이거를 사실은 협박으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상대방이 나올 수 있는 태도,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서 꼭 이 무혐의 처분까지 받게 만들어서 그런 내용까지 공개되는 게 과연 이제 송하윤 씨 의뢰인, 자신의 의뢰인에게 좋은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면 좋았을까요? 만약에 아마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면 상대방하고 사실은 송하윤 씨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나 이게 계속 커질수록 본인한테 유리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보통은 이면에서 뭐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과의 분쟁을 종료시키는 게 이제 잃을 게 더 많은 우리 의뢰인, 본인의 이제 대리인을 위하는 거일 텐데, 사실은 상대방을 이렇게 궁지에 계속 몰아가지고 끝까지 법적 싸움을 하는 게 과연 송하윤 씨의 의사였는지 법률 대리인의 의사였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제 법률 대리인이 항상 생각을 할 때 보통 어려서부터 이제 법 공부를 하다가 이제 법으로 답을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현학적인 솔루션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추가적인 법적 대응 시 커리어에 타격이 있을 거다, 내지는 폭로를 이어가겠다, 이러면 단순하게 그 문장만 띄워보면 협박처럼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을 해서 뭔가 이 사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사실은 그러한 논리에 좀 이제 자기 논리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엔 법적인 해결보다는 의뢰인의 이익이거든요. 이럴 때 의뢰인의 이익을 좀 지켜주는 아마 좀 현명한 솔루션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한테도 이제 폭로를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상당수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되면 사실 되게 속 시원할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굉장히 본인도 법적인 압박을 느끼게 될 거고, 상대방 역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쉽사리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송하윤 씨도 너무 미래가 좀 창창했고 기회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도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자숙하고 활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좀 이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없음, 혐의 없음이 나왔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진행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이 나왔어요. 이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위계의한 업무방해죄로 아마 고소를 한 것 같은데요. 업무방해 관련해 가지고는 근간이 되는 위계가 없었다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증거 불충분해서 무혐의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위계가 사용됐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니까요. 여기 위계라는 말이 사실
전 좀 약간 제가 법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제가 인지하는 위계는 본인의 이제 권력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권력이 없는 자를 압박하거나 이렇게 강요해서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한다는 의미로 알았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송하연 씨보다는 뭐 권력이 있다거나 인지도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도 아닌데 어떻게 위계라는 말이 쓰이는지. 이 업무방해는요, 행위 태양이 위력 또는 위계가 있거든요. 위력 같은 경우는 뭐 폭행 협박이죠. 쉽게 말해서 폭행 협박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기 어려운 오히려 이제 상급자의 압력, 뭐 이걸 오히려 위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위계는 말 그대로 속이는 겁니다. 오히려 사기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 반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허위 사실이었다면, 허위 사실을 폭로해서 뭔가 송하연 씨 관련해서 업무 관련해서 방해 행위가 있게 되면 이거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성립하는 건 맞습니다. 폭로자인 A씨는 입장문을 통해서 송하연 씨의 고소가 계속될 경우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불송치, 혐의 없음, 죄가 없음 결정이 나왔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무고죄로도 좀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관련해가지고 이제 해명한 게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학처분 관련해서는 사실 송하연 씨밖에 모를 텐데요. 이 전학처분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강제전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전학이 아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서까지 만약에 고소를 했다 그러면 객관적 사실에 이건 완전히 반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불송치 이유서 같은 내용들에 다 담겨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왜 확인이 안 되느냐? 송하연 측에서 불송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직후에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통해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검찰에서요, 이의 신청 을 하는 경우에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저희가 받아내는 경우들도 있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죄가 안 된 처분까지 나온 경우에 있어서 뒤집힐 확률 자체는 사실 좀 적은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안 같은 경우 수사기관이 실수를 했어야 되는데, 수사기관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주요하게 몇 년씩이나 다뤄왔던 사건은 사실 꼼꼼하게 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거는 추정에 불과하니까요. 아마 검찰 조사를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가 안 된 결정을 받았는데 뒤집힌 경우 보셨습니까, 혹시? 예,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낸 경우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경찰이 이제 법리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죄가 안 된 처분을 했는데, 저희가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뒤집은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법리가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니어서요.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경찰이 뭐 적정하게, 보통은 이제 경찰의 수사 역량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했을 거라고는 보이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검사가 판단할 테니까요. 검사의 판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무법인 리앤 파트너스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씨는 이번 고소로 인해서 사실은 내가 안 써도 될 비용들, 그러니까 체류비, 한국에서 체류비와 항공비, 경비 등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송하연 씨 측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나요? 민사소송 관련해가지고는요, 이제 손해배상하고 위자료를 일부 청구할 수는 있을 텐데, 뭐 체류비나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전액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아마 그런 부분은 적정히 감안을 하겠지만, 사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A씨 입장에서는 그러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위자료를 받았다는 건 엄청 상징성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뭐 하실 이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이 굉장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A씨는 1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기 때문에, 사실 뭐 현실적으로 100억 원 손해배상 어렵다고. 일단은 손해배상도 안 나올 거고요. 저 찾아오시면은 10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인지대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인지대가 많이 나옵니다. 100억 원을 청구하시면요. 그러니까 저도 앞서서 인지대 얘기가 나와서 살펴봤더니 1심이 1배, 2심이 1.5배, 3고심까지 가면 2배까지 오르더라고요. 이게 종이값 맞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그게? 인지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지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건데, 재판받는 데에 사실은 비용이 듭니다. 이제 공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받는 데에 어느 정도 비용 제한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0억, 1000억, 1조 뭐 이렇게 청구 금액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청구 금액, 이 소가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국가가 어느 정도의 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100억 원대 손해배상은 약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다. 뭐 저한테 찾아오신다고 하시면요, 일단은 손해배상 금액은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로 잡고, 다만 이제 소장에 실제 피해는 수백억대에 이르니 여기까지 청구 취지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차라리 맞을 겁니다. 이렇게 너무 현실적으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현실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서류상에는 적혀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인지대도 아낄 수 있는 데다가 1, 2천만 원 정도 받으면 상징성이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얼마를 받았냐보다는 본인의 행동이 정당했느냐,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걸 입증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연예인 학폭 사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폭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이 굉장히 이제는 단호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친구들끼리 그러한 다툼이 있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던 거와는 다르게 이제 저희 세대나 아니면 저희 밑에 세대 같은 경우는 부당한 폭력, 일방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폭력 포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적인 보호가 미약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촉법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년범이라든지 하면서 폭력을 가한 사람을 보호하는 오히려 형사정책 제도는 되게 많은데,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을 보호하는 형사정책 제도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서 보듬어 줄 수 있는 뭐 교육정책이나 아니면 이제 형사정책이 오히려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트라우마 내지는 뭐 이러한 피해의식 때문에 이러한 학교 폭력에 대한 고발이나 아니면 학폭에 대한 폭로가 계속 연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 진짜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동안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저 역시도 저한테 제보해 주신 적지 않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폭력 피해자들이 폭로가 이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의적으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진짜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이런 악의적으로 이용당한 사람들의 폭로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또 입게 되는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좀 어느 정도, 사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한 번에 용서할 수는 없죠. 적어도 본인이 한 행동이 있다면 사과하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사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좀 용서를 해주는 좀 사회 분위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잘못을 해서 정말 뉘우치고 어떻게든 사과하고 당사자로부터 사과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낙인 찍고 활동을 못하게 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절대 인정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피해자들이 결과적으로 또 당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쉽지 않, 너무 민감한 사안인 거 어렵잖아요. 네, 잘 해결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송하윤 씨 역시 아직 뭐 끝난 건 아니니까 당사자들 잘 얘기를 해보았으면 아직 마지막 좀 희망과 바람은 좀 있습니다. 오늘 이승재 변호사님 모시고 송하윤 씨 학폭 사안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